그게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명예를 생 조금 후에 실시될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아니, 그냥 청문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첫째는 제가 거기에 증인이나 참고인 등 적법하게 채택 소환된 사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이제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 제가 청문회 의결 때는 법원행정처장은 당연직 출석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대법관들 다 증인 출석 의결을 하면서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인데 왜 법원행정처장만 빼놓고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당연히 출석할 분을 의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뺐었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청문회장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뭐 본인의 저는 권리고 주장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회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을 법원에 전달해야 될 본인의 국회 임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 대한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는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보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돕기 위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장관 청문회다 그러면 기조실장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뒤에 배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결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배석해서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또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실체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아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도, 제 독자적인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업무는 원활히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진행된 내용은 이제 TV를 통해서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냥 의결을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도 의결을 했어도 안 나왔겠지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처장님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볼 것이 청문회에 준해서 많다고 하니 대체 토론을 대신 좀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원장수 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사업부 최고기관인 대부분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상호간 설득과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빠른 심리까지 애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례적인 파기환송 관련해서 지금 상고심 파기율이 지금 형사사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상고심 형사성파 사건 처리 결과 파기율이 1.6%에 불과하다는데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번 상고심은 매우 애호적인 경우고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자주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기율이 낮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제도 과거에 보면은 대법원이 그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1심이 이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꾼 그런 사례들은 뭐 간혹 봤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한다. 이것은 참 상당히 보기 드문 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대법원 전원 합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작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뒤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판사가 이제 어떤 선거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선고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춰보면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좀 대부분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개별 사안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네. 재판은 이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말 오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내가 당사자들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용 결과보다 어쨌든 이러한 외부의 오해를 사는 듯한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여러 번 겹쳤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가 우리 법관들이 이제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뭐 아주 법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주로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이라든지 이런 상법이라든지 그런 실체법들에 이제 많이 치중해서 재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 공부는 이제 되게 뭐 사법 시험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다른 변호사 시험 볼 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거 아닌가.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국민주권, 그 다음에 어떤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그런 다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이제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권력이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 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국민에 의한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상권분립 원리에 의해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박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예.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예. 여러 가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뭐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부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죠. 오클라호마주나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 연방법 사법이 별도로 뭐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스페인은 80여 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이 대법 연구관이 101명 계시죠? 예.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그래서 이 비판하신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 법원인지 상고 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 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끝나고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예. 제가 질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이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10인의 존재 또 이 전원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 과정, 즉 이제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셨어요?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 저희한테 제출 못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셔야죠.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에 아니,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 재판연구관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 받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재판연구관 2명씩 두고 계시죠. 저는 두고 있죠. 처장은 안 계시고요.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장은 전속연구관 2명 있습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 비서실장 있습니까? 예.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수석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 또 다 있으시죠? 예, 공동조, 신권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검토 보고서 지금 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 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 예, 그 판결은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권화까지 했고요. 국정원 사이버팀 70에서 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관의 소신입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본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유연성을 제기한 분이 이제 우리 대본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이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에 인사 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예.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죠? 제가 이제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되다 있냐고 보니까 없냐고 일반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4명이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깜말을 따른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려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4명 상의를 다음 정경은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이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이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경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잠깐만요, 처장님. 예. 자, 보세요. 이거를 대체 토론이 아니라 처장이 청문회 때는 나가버리고 이걸 했으면 해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도 여러 가지 만약에 예. 본인이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 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이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이제 저희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예. 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예.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이따 청문회장에 안 계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때 다시 와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일단 이거 발언하세요. 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아까 9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상고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됐어요. 자, 됐고요. 우선 전 이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온 녹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답변을 하죠? 자, 여기 나와서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자, 운영 규칙도 저는 그래서 동등하게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을 주는데 전 이거 충분히 의심갈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됐고요. 대법원장은 그래서 즉각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 내에 질문하고 발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 기회는 드리는데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장님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도 저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배석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이라는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이제 정통하시고 이제 위원회 진행을 갖다가 이제 원칙대로 하시는 데 대해서 늘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법관들이 적극 재판 관련한 청문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네. 내 개인적인 의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토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조금 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잠시 대체 토론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열어 서부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 후 잠시 정회하고 오후 속개 시 다시 법안에 속도전을 펼쳐서 하급심에 대한 그 심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저는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그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특정 후보의 선거 개입, 낙선운동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법원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선거 개입까지 나서게 됐는지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상례로 보면 검찰은 하던 수사 또 법원은 하던 재판을 대선을 앞두고는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례적인 지금 행태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대법원이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이런 국민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사법권을 법원에 준 게 국민이죠. 네. 그런데 국민 주권을 이런 망치는 하는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예,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주권 재민입니다. 이 대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허락하고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이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어떤 감시와 비판을 회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회피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아니면 법대 위에 앉아있는 판사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그 교수님께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 제3고심에서 상고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그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는 외해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과 다르게 대법원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 있지만 교수님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급하게 대법원이 그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이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굉장히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사태가 시나리오대로 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서둘러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경우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틀림없이 대법원이 피고인 측의 재상고 이유서를 받아보지 않고 우리가 기존 1심,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되었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 박탈형이 포함되는 그런 유죄 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최근에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지금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내란 수괴를 풀어줘야 했을까요?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형법 강의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가 살인죄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국사범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중한 죄로 다스리는 것인데 내란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대낮에 그 거리를 활보하고 또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밑에서 중요임무 종사를 했던 사람은 다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뭔가 이 사안의 엄중함, 또 이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그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법원의 권위,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조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혹시 의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이성인 의원님 질의 하나 받고 가시는 게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차피 5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질의를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수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보학 교수님의 발언으로 국민적으로 큰 반향. 다른 혹시 의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이성인 의원님 질의 하나 받고 가시는 게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차피 5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질의를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수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보학 교수님의 발언으로 국민적으로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문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의 참정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행태를 대법원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현직 판사들도 코트넷에 게시글을 쓰면서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렬하게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을 비판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의 상고가 되면 통상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전압에 회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20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상당히 그 진취적인 자세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정읍시장 그 사건입니까? 그게 작년에 그 판결을 확인하는 또 판결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때도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633 원칙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후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 원칙이 오히려 더 안 지켜졌다. 더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633이면 마지막 3은 3개월이지 3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36일 그 짧은 기간에 해치우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자기 한 말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90일을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대선처럼 이 중요한 국가 대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사법부의 어떤 밀어닥칠 개혁 요구 이런 것을 그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 신임은 정면으로 배반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파면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5월 1일 이 사법 쿠데타를 저는 범란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이 되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국민들의 분노도 크고 또 내부 사법부 구성원들도 상당히 비판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대법원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뭐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 예전부터 그 주장을 할 때 여차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저는 대법원 개혁의 동력,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저는 스스로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검찰 해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개혁, 사법 개혁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